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5년도 법원 등기직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해설 특강을 주로 이제 26년 대비를 위하여라고 부제를 달아 놓았는데 이미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합격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경우라면 거의 이 강좌를 수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26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그것도 기출 문제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좀 이해하고 앞으로의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맞추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어 영역별 비중과 유형을 좀 파악해보고 다른 해와 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보고요. 고득점을 위한 개괄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개별 문제들 또는 영역별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사이사이에 언급이 될 겁니다. 문제 푸는 방법과 시간 절약법에 대해서 국어는 사실 시간의 싸움과 다를 바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전문학 지문 아주 길게 낯선 것이 나왔고 비문학 지문도 이제 2개 나왔는데 일부러 낯선 지문을 잘 읽히지 않는 그런 지문을 제시함으로써 거기서 국어의 난이도를 좀 조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절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론적인 측면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과 같은 영역은 계속적으로 빈출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유사한 형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개별 문제들에 대한 풀이들을 전체적으로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간단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깊이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특히 문학 지문이라든지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동일한 것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양상을 좀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그쪽에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 분석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 방식에 초점을 두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은 자료를 다운받아서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아주 구체적인 해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방문각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학생들이 올려놓은 것 중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것들이 1, 2, 3, 4, 5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 왜 어렵다고 느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재미나게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의 출제 비중을 보자면 위에가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좀 잘못됐는데 그림이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근데 문법과 어휘 파트가 6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6문제가 출제되었고 문법 부분이 4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 어휘 문제가 이제 2문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가 6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올해의 상황과 똑같이 비중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과 어휘 파트, 문법, 규범, 어휘 이 부분은 거의 해마다 이렇게 5문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24, 5% 정도 이 정도의 비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올해 문학이 12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요즘 나오는 비중과 좀 유사합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학이거든요. 문학 파트가 13문제 나왔는데 그러고 보면 한 문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법원직은 문학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문학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반 행정직렬의 일반 직렬 구급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직렬의 구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학 부분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 한 문제도 사실은 보기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을 적용해서 이해하는 문제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라서 따라서 그 점이 가장 큰 법원직과의 차이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일반 행정직렬, 일반 직렬 같은 경우에
국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는 뭐 비문학 독해를 추론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쪽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문법 관련된 문제도 물론 나옵니다. 그것도 보기 제시된 내용을 적용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기 내용을 적용하고 이해하고 논리와 그다음에 추론적 사고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에 강하고요. 하지만 법원직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학 비중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긴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출제된 것을 보면 고전 소설에서 낯선 작품 의도적으로 그렇게 출제되는데요. 소설 작품에서 정을선전, 저도 이제 뭐 강의를 하면서 늘 그렇습니다. 고전 시가 작품은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작품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대가요, 향가, 그다음 고려소교, 경기체가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다음 시조, 가사가 작품 수가 좀 많긴 합니다만 주요 작품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수업 시간에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고전 소설 같은 경우도 주요 작품이 있죠. 구운몽이라든지 홍길동전, 또 그다음 판소리개 소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 고전 소설에서 자꾸 계속적으로 낯선 작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문을 길게 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걸 잡겠다고 막 확정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시간이 많이 낭비될 뿐이고요. 어쨌든 고전 소설은 낯선 작품이 출제될 수 있다. 이 생각만 일단 해두고 작품 자체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시 작품 두 작품이 세팅이 되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의 스타일이긴 합니다. 시에서 시가 지문이 짧기 때문에 두 작품 뭐 가끔은 세 작품을 세팅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만 대부분 두 작품이죠. 그렇게 해서 올해는 뭐 절정이라는 작품은 이육사의 절정, 기본소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익숙한 작품이죠.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그 작품도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본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작품 당연히 특징 비교 또는 공통적 특징을 문제는 원래 나오는 거고, 그다음 이런 식의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이나 표현상 특징, 식구가 가지고 있는 문맥적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일반적인 문제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소설 굉장히 낯익은 작품이 출제가 되긴 했죠.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출제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의 문제들도 조금 평이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이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 난도 수험생들이 생각한 가장 오답률 1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전 소설에서 오답률 1위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수험생들이 요즘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과 관련된 매우 단편적인 문제에서 그것을 그 어휘의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따라서 서사 내용을 추론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에서 너무 쉬운 문제, 어휘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틀린 바로 난도 1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고전소설 문제 하나 좀 이따가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면 이제 문학 작품이 대개는 제가 말씀드리죠. 반반 정도가 나온다. 우리에게 낯익은 작품 반, 낯선 작품 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해는 그래도 요 세 작품 정도는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작품인데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역시 낯선 작품 요걸 통해서 난이도를 좀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 6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도 7문제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늘 항상 비슷합니다. 작년도 6문제네요. 7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올해 출제되는 이런 문제 비중은 다른 해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직 문제는 대개 이렇게 문법에서 5에서 7문제, 비문학 6에서 7문제, 나머지 이제 문학 문제인데요. 이제 문학도 사실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이 현대문학 많이 나오면 고전문학이 적게 나오고 고전문학 많이 나오면 현대문학이 적게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비중도 예년과 다를 바가 없고요. 문제 나온 스타일의 변화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원직은 이런 경향을 쭉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사실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일반 국어 행정직렬 쪽에서는 일반 직렬 쪽에서는 상당히 최근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쪽하고 법원 쪽하고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전혀 그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험 끝나고 나면 방문각에서 합격 예측 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거기서 시험 본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제 문제 결과들을 좀 확인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답률 상위를 보면은 작년과 좀 다릅니다. 작년도나 이전엔 일반도 예년에 이래서 예년에는 어떤 영역이 제일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까? 문법 부분이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원래. 그래서 예년 같으면은 이 오답률 5위 중에서 대개 4개 정도가 문법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문법이 수업 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독해 문제보다는 낯설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워낙 우리는 8과목이라고는 과목수가 워낙 많고 학습해야 될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어에 이렇게 솔직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문법 파트를 본격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려는 또 그러지 못하는 시간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예년 같은 경우는 3문제, 4문제 정도가 오답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올해는 하나만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문법 문제가 비교적 평이하게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소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오답률 1위라는 것, 자, 그 다음 이제 비문학, 사실 비문학이 굉장히 이번 2개 지문 다 이게 이제 독해가 쉽지 않은 다들 그 긴장된 상태에서 해결해 나가렸을 때 잘 안 읽히는 그런 지문이다 보니까 비문학 문제 2문제 그것도 추론적인 문제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정보를 추론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시간 여유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사실 우리는 실제 시험 장소에서 그렇게 마음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렸던 측면이 좀 있었고요. 현대시 같은 경우에 문제를 그렇게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의도가 좀 담겨 있는 문제 하나,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 하나가 나온 바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예년과 달리 문법이 비교적 평이하게 나온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전문법에서 하나가 좀 비교적 어려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전문법에서의 모음조화 부분들을 매우 유사한 문제를 푼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조화 고전문법에서 이렇게 이해하세요라고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 좀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문법 부분이 많이 좀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실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상위 10%는 만일 전체적으로 10%라고 한다면 이 학생은 합격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국어 점수가 상당히 높죠. 올해 95.7입니다. 국어 상위 10%가. 그 얘기는 100점 맞거나 96점 맞거나 92점 맞거나 그 안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2개 틀리거나 대개 하나 틀린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작년도는 92점이었는데요. 그 얘기는 올해 조금 작년보다는 쉬운 편이었다. 왜요? 문법이 비교적 평이한 편이어서 발목을 잡지 않았다.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해력은 기본적으로 상위 10%는 독해력을 일정 정도 바탕에 깔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보았을 적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 평균은 77점입니다. 올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건 큰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성적이 워낙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현재 평균을 끌어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포들을 보면 말이죠.
90점 이상, 91점 이상은 20%, 81점부터 90까지는 23%, 71점, 89, 37% 제일 많긴 한데요. 어디까지를 잘라야 됩니까? 여기까지죠. 국어에서 81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런 경우라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좋았다 하더라도 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3%에 해당되는 81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해야 된다. 올해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답률이 높았던 5개 다 틀리면 몇 점이죠? 80점이죠. 그러니까 다 틀리더라도 그 점수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그걸 다 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았을 적에 국어는 84, 88, 그 이상은 확보가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체감 난이도를 보자면 매우 쉽다고 느끼는 아주 나쁜 학생들은 4%네요. 이걸 매우 쉽다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친 학생이 될 수 있겠지만 21% 쉬운 편이다. 그 다음에 보통이다가 48%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 이상 정도 될 것 같고요. 법원직 합격생의 국어 평균 점수가 81에서 82점 정도입니다. 합격생의 국어 평균입니다. 제가 이걸 제시하는 이유는 죽어도 80점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어에서. 사실 80점, 84점, 88점 그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목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고득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을 언급합니다. 문법 부분을 확실히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독해력이 문학이나 비문학 독해력이 1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속에 그렇게 쉽게 상승됩니까? 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전혀 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 비해서 문제가 좀 쉽습니다. 그 다음 오직이 아니라 사지선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극명하게 갈리긴 합니다만 쉬운 문제를 일단 다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수능보다 올해는 고전 시가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고전 시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하는 작품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문법과 고전 시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이 수능에 비해서 훨씬 더 접근하기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독해 능력 부분들이 짧은 기간에 상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법 문제, 예년 보통 보면은 문법이 여러분들이 체감 난도가 높다고 이해되잖아요. 이건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노력한 만큼 성취가 되기 때문에 특히 독해력이 약한 학생들은 문법은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법, 중세 문법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서 그래서 문법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5문제, 6문제 나오는 문법 문제는 다 확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주요 고전시가 작품이 나오면 다 맞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반드시 해둬야 되고요. 올해도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는 좀 주요 작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요 작품 지문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학 용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컨대 서술자가 개입해서 서술자 직접 개입에 의한 논평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선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서술자 직접 개입에 의한 논평 어느 선까지 일반 전지적 시점과 다르게 어느 선까지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에 대한 용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비문학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더더욱더 이제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희망을 가집시다. 올해 읽히기 어려운 지문이 제시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쉬운 지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사지선다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비해서
수능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함께 우리가 익혀나가는 방식으로 해나가면 비문학 독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는 문학 문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들쭉날쭉합니다. 문학부터 먼저 제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냥 사이사이에 막 끼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이제 국어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착한 의도일까요? 일단은 매우 낯익은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5문제나 제시해 줌으로써 국어 문제를 처음 풀기 시작한 경우는 기분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낯익은 작품이 일단 나오네. 그러면 지문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도 없겠고 문제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보면 되겠구나. 우리는 동백꽃이 기본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하고 점순이 사이 갈등이죠. 동백꽃 제목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동백꽃은 낭만적인 사랑, 노란 동백꽃이죠. 낭만적인 사랑을 상징하죠. 누구와 누구에게서요? 나하고 점순이 사이 갈등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또 나하고 점순이가 똑같이 나오니까 뭐죠? 봄봄이라는 작품이죠. 봄봄은 뭐죠? 2개 봄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봄은 작년 봄이고요. 작년 봄에 장인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점순이가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인이 다시 또 나에 속아서 올해는 반드시 이제 파업을 성사시키겠다라고 굳은 다짐을 받겠다고 하면서 또 파업을 하죠. 그래서 작년 봄, 올해의 봄 2번에 걸친 춘투, 봄 파업. 봄에 하는 스트라이크에 관한 거라서 그건 봄봄이잖아요. 그건 나하고 누구의 갈등이에요? 봄봄은 나하고 장인 사이의 갈등이죠. 그렇게 해서 제목을 통해 생각해 두는데 어쨌든 둘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나가 작품 속에 등장을 하고 있고 나가 주인공입니다. 나가 남주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이건 시점 문제죠. 시점 문제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볼까요?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 밖에 있다 3인칭이죠. 3인칭입니다. 객관적으로 전달 그럼 뭐예요? 3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또는 다른 말로 작가 관찰자라고 말을 하죠. 2번 갑니다.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모두 꿰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서술자가 등장인물들 다 안다. 다 한다잖아요. 뭐예요? 전지적이죠.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시점 또는 말을 바꾸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3번 이야기 안에 두 등장인물이 각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주요 등장인물이 나하고 점순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생각과 또 어떤 생각과 추측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점순이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점수는 가세표입니다. 4번 이야기 속 서술자가 뭐죠? 1인칭이죠. 1인칭. 그 다음 직접 경험한 그랬으니까 1인칭 주인공이죠.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이것은 난도가 좀 낮은 문제에 속합니다. 2번 들어갑니다. 서술 방식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원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순이적 구성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봅니다. 자,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선지들 우리가 앞절과 뒷절 절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시간 단축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선 뭐뭇을 통해 그러면 다른 선지도 뭐뭇을 통해인가 봅니다. 그럼 앞에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앞에서 잘라버리고 그 앞에 것만 선지를 먼저 봅니다. 자,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맞나? 대화와 행동 묘사를 통해 맞나? 감각적 묘사와 의성의 활용을 통해서 이게 맞나?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다음에 차로 이렇게 이 앞에 다 잘라버리고 앞에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그런 경우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뒷부분은, 왜냐하면 대부분 앞에 있는 이런 서술 방식을 취하면요, 뒤에 뒷절의 내용들은 다 거의 다 맞거든요. 거의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뒤에는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앞에가 맞으면 뒤에도 맞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앞에 것이 다 맞네? 그러면 이제 뒤에 부분을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만, 따라서 이 작품이 역순행적 구성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역순행적 구성이 뭐예요? 시간을 거꾸로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죠. 대부분의 경우 뭐예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방식이죠. 그랬을 적에 이 작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오죠? 감자 사건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도 맞습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가, 현재, 그 다음 과거로 가보자. 과거에 감자 사건이 있어서 점순이가 난 잘 이해를 못하겠어. 왜 감자를 내가 거절했다고 해서, 그렇지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내 존심 상하게 그렇게 했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나란히 A 사건 말하고 그다음 한편 B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A 사건 진행되고 B 사건이, 이게 병렬적인 구성이거든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미 4번에서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었다는 거죠. 기억해 두세요. 시간을 우리는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에서, 그래야만 비문학 지문 또는 고전문학 지문에서 시간을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 각선지의 앞부분이 타당한지 확인하라. 이게 바로 문제 푸는 방식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해설, 왜 1, 2, 3, 4번에서 왜 어디에 단서가 있지? 이것은 해설을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따라서 해설지를 차후에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3번 문제에서 이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이렇게 표현 방식 등이 주로 주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과 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비교 방식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비교 문제는 쉬운 것 하나를 먼저 맞는지 확인해 본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억과 니은이 있잖아요. 기억부터 먼저 선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1, 2, 3, 4. 그래서 기억 선지 확인해서 다 맞는다 그러면 이제 니은으로 가는 거고, 기억 선지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비교 문제는 대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기억 봅니다. 점순의 수탈근, 대강이가 크고 또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덩치 작은 우리 수탈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해내다는 것은 이겨내다, 이기다. 계속 이기다, 이겨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 적용해 봅니다. 기억은 수탈구의 대조적인 외양묘사를 통해 그랬습니다.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점순의 수탁, 우리 수탁,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 기억에 관한 것이 3번 갑니다. 기억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비유적 표현인가요? 그렇습니다. 오소리같이 했습니다. 비유적이죠? 비유가 뭐죠? 직유은유법을 떠올리면 되죠. 4번 갑니다. 기억은 수탈게 된 객관적인 묘사. 여러분 잠깐, 이 객관적인 묘사인가 생각해 봅시다. 객관적인 묘사가 뭐죠?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거죠. 감정이나 정서 또는 판단, 추리, 이것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무엇 같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은 주관이 개입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유적 표현은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과 같다, 그녀는 장미 같다, 어때요? 주관이 개입되어 있죠. 개입되어 있다니까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 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가로는 4m, 세로는 2m로 이루어진 장방형 형태의 이런 식으로만 쭉 전개, 이게 바로 객관적인 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객관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덩치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는 부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부사를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개인적인 정서와 판단이 개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겁나게 이런 표현을 해도 무척, 엄청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사 사용 계속 이겨내다 해서 어떤 감정이 내포되어 있어요. 짜증나 죽겠어. 진짜 이 점수내 진짜 화가 나네. 그래서 분이 난다. 그리고 짜증난다. 이런 나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비유적 표현, 부사 사용을 통한 나의 정서적 개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묘사라는 말 벌써 틀렸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앞절 앞부분만 가지고 정답은 4번이라고 봐야 됩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고 또 인물이 보여주는 행위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앞부분을 잘라보았네요. 점수인은 나에게 감자를 건너는 행동을 통해 했습니다. 나는 점순의 수탈기 자신의 수탈을 괴롭히는 것을 3번 나의 가족은 점순의 집안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어. 맞습니다. 나는 내 집에 이거 없지라는 점순의 말을 이렇게 다 사실정보입니다. 뒤에 봅니다.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점순이가 있음에 틀림없다는 말이 나타납니다. 3번 둘 사이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자, 나의 가족은 나의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자매, 여기서는 점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점순애가 잘 살고 있으니까 너가 점순이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 관념으로 보았을 때도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작품 안에서도 역시 긍정적으로 아닙니다. 어머니는 걱정하는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동리 소문이 사납다 하면서 나에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 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내가 일을 저질렀을 때, 다시 말하면 점순이를 적극적으로 사귀었을 때 우리 집안에 닥칠 피해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맨 끝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단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에 둘 사이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라고 하는 것, 긍정적으로란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문제에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런 단어를 유의할 필요는 있죠. 그렇죠? 먼저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넘어갑니다. 5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작품이나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보기 해설까지 다 읽느라고 시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보기 해설 건너뛰고 바로 선지가 적절한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도 됩니다. 그러죠? 1번 서술자의 둔감함을 드러내어 웃음을 유발한다. 2번 내면의 호감을 계층으로 의식으로 인해 억누르는 서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는 서술자는 나 주인공, 나가 점순이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내면의 호감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점순이가 나를 자꾸 못살게 구는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층으로 인해서 억누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점순이를 좋아하고 있는데 점순이는 뭐예요? 잘 살고 있고 마름이고 우리 집안은 소작인이고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돼라고 억누르고 있나요? 내가 점순이를 좋아하고 있지만 나는 점순이네 집안과 우리 집안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됐죠? 좋습니다. 이제 문법 파트로 들어갑니다. 문법 6, 7, 8이 이제 문법과 발음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묶어놓긴 했지만 다 개별적인 문제들 세 문제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의문 변동과 표준 발음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다음 관형사와 형용사의 구분 문제, 품사 구분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방문각 오답률 5위에 속한다는 중세국의 모음조화 문제 이게 있습니다. 6번 문제 가봅니다. 기억니은의 디귿의 당들은 예를 바르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법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다 읽을 필요가 없이 기억과 니은, 디귿 이 파트만 물론 보면 됩니다. 받침이 그대로 넘어가서 발음된다. 우리 그걸 여는 법칙이라고 원래 말합니다. 여는 법칙. 근데 무엇이 결합할 때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근데 이 문법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법 의문론에서 공부할 적에 형식, 형태론에서 공부할 적에 형식, 형태소가 뭡니까? 문법 형태소라고도 말을 하죠. 뭐예요? 문법적인 역할, 조사, 어미, 서남어러미, 접사입니다. 서남어러미도 뭐 어미 속에 포함됩니다만 조사, 어미, 서남어러미, 접사 이게 바로 문법 기능의 형식, 형태소이죠. 두 번째, 니은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 음절 첫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것을 사실은 절음법칙이라고 합니다만 절음법칙, 절음법칙이 요새 이제 문제에서 문법용어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결합했을 때 니은과 같은 양상이냐면 실질형태소. 실질형태소 뭐죠?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형태소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형식 형태소가 아니면 다 실질 형태소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뭐 등과 함께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도 실질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 다음 디귿, 이건 뭐예요? 이 두 원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었는데 그대로 연음되지 않거나 실질 형태소가 결합됐는데 대표형으로 바뀌지 않거나 그런 예외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해해 보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들이 쭉 언급되어 있잖아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형식 형태소가 결합된 거잖아요. 먼저 조사 결합된 것으로 앞으로 앞 명사 뒤에 의로라고 하는 것이 조사의 의로가 무슨 조사냐면 부사격 조사입니다. 조사 결합했으니까 그대로 피업 받침 넘어가서 발음되죠. 무릎 피할 때 이 조사인 거 잘 아시죠? 주격 조사입니다. 피업 그대로 넘어가겠죠. 꽃을 을 조사 잘 아시죠? 목적격 조사입니다. 그대로 치어 넘어가죠. 부엌히 할 때 이 주격 조사이죠. 키읔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강으로 의로가 부사격 조사입니다. 이때 이제 이것도 형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형 받침이 넘어간 것으로 추리하시면 됩니다. 조사 결합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전미사 결합한 거 있잖아요. 전미사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덮이다 할 때 이가 있잖아요. 자, 눈으로 덮였다 할 때 덮이다 할 때 이는 피동 전미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웃음할 때 뭐예요?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품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그래서 이 전미사나 전미사가 결합했기 때문에 그대로 피읍이나 쉬업 받침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조사나 전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침이 연음되는 기억의 예시에 해당한다. 니은 갑니다. 니은은 실질 형태소 결합하는 경우라고 했죠. 맛없다가 첫 번째 예시입니다. 맛없다 할 때 봅시다.
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업이 뭐예요? 용언의 어간입니다. 용언의 어감. 용언의 어간. 업은 형용사의 어간입니다. 실질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형 대소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맛 받침 시오 대표음이 디귿이죠. 디귿이 그대로 넘어가서 덥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옆얼굴 할 때 얼굴이 명사죠. 얼굴이 명사이기 때문에 이 명사는 실질형 대소예요. 실질형 대소이기 때문에 명사는 따라서 대표자음 디귿이 넘어가서 옆얼이 되는 거죠. 니은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 우덜은 갑니다. 어른의 품사가 명사죠. 실질 뜻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것도 시옷의 대표자음 디귿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설은 하지 않죠. 저점이 할 때 어미도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따라서 저점이 하지 않고 지읒 대표음인 디귿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 업, 얼굴, 어른, 어미, 명사 이런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결합되니까 대표자음이 넘어가서 발음된다는 니은의 예시가 되는 거죠. 디귿 생각합니다. 디귿은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여러분 좋은 할 때 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좋다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용언의 어간이죠. 어간 뒤에 은은 어미예요. 어미가 결합된 어미는 뭐냐면 어미는 형식 형태 소위니까 원래는 기억의 예시로서 그대로 넘어가서 조흔이 돼야 되거든요. 조흔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떤 예외적인 문법 사항이 있냐면 모음어미나 모음 전미사 결합하면 받침 히읗이 발음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있어서 조흔이 아니라 조은 그렇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사항인데요. 근데 이런 예도 듭니다. 제가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조은의 예를 들고 또는 아이를 낳다 할 때 나은의 예를 들고 전미사 결합된다. 이게 전미사예요. 눈이 쌓이다. 비동전미사. 이것도 쌓이다. 히로 발음하지 않고 쌓이다. 이렇게 히읗을 발음하지 않고 히읗을 없애고 쌓이다. 이렇게 히읗이 탈락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발음 규칙이 있습니다. 모음 어미나 조은, 모음 전미사 쌓이다 할 때 이가 결합하게 되면 히읗이 발음되지 않는다. 이 예외인 거죠. 디귿의 이 조은의 예시는 기역의 예외입니다. 기역의 예외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역의 예외. 자, 그래서 모음어미나 전미사는 형식 형태소이니까 그대로 받침이 넘어가야 되는데 탈락해버렸기 때문에 예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답은 이보다는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7번 갑니다. 7번은 품사구별 문제인데요. 사실 보기 1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문법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은 보기 2 가봅니다. 2, 새, 두, 예쁜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가 공원 명사 꾸며주고 새가 동상 명사 꾸며주고 두가 개라고 하는 명사,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개를 꾸며주고 있고 다 명사를 꾸며주는 A, B, C는 다 뭐예요? 관형사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쁜 천사할 때 예쁜의 품사가 관형사인가요? 아니죠. 예쁜의 기본형이 뭐예요? 예쁘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쁘다 얘는 어미가 변형되면서 예쁘고 예쁘니 예쁘면 예뻤다 이렇게 많은 어미들이 함께 결합되어 가지고 모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형태가 바뀝니다. 형태가 바뀌잖아요. 예쁘고 예쁘니 예쁘면 이게 모양새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형용사이죠. 어떤 어미가 결합된다고 해도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엄청나게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수업을 제대로 듣는다면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반복적으로 강조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답이 4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워낙 수업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사항이니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8번 고전문법 가봅니다. 오답률 5위에 속하는 고전법에서 모음조화 현상 적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것이 모음조화 현상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양성모음이라는 것이 뭐가 양성모음인가요? 대표적으로 아래아. 아래아는 뭐죠? 하늘, 태양이죠. 하늘, 태양이니까 양성이에요. 그 다음 오, 아 얘들이 양성모음이죠. 그 다음 음성모음에 속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땅이죠. 땅, 으가 되겠고 오와 반대인 우가 되겠고 그 다음 아와 반대인 어가 되죠. 우리는 사실 얘들이 왜 양성인가 음성인가 부분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 아, 우, 어라는 개념이 되는데 여러분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해가 떠 있다고 해요. 아래아가 길어진 거잖아요. 해가 떠 있으니까 양성이 음성이에요? 당연히 양성이죠. 그 다음에 땅에 해가 올라와 있잖아요. 뭐예요? 양성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요즘 뭐예요?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잖아요.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음성이죠. 그 다음 땅 속에 해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뭐예요? 음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쪽은 양성이고 이쪽은 음성이고 그런 거죠, 원래. 원리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 계통은 음성이고 마찬가지로 요, 야 등은 양성이고요. 유, 여 등은 음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음 뭐예요? 이는 중성모음이라고 하죠. 중성모음인데 얘는 양성과 결합할 수도 있고 음성과도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성과 결합하는 자, 아 플러스 이. 그럼 양성인 거죠. 플러스 이는 음성인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긴 합니다. 이게 바로 양성과 음성 모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음조는 양성 다음에 양성 결합하고 음성 다음에 음성 결합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세요. 나, 랄 이렇게 결합하고 너를 이렇게 결합하는 게 모음조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음조가 만약 파괴되었어요. 아래아가 없어짐에 따라서 아래아가 사라짐에 따라서 모음조가 많이 파괴되죠. 그래서 아가 양성 모음이니까 아래아 붙은 양성 조사와 결합하고 음성 대명사니까 음성 조사와 결합하고 이게 바로 모음조 현상이죠. 그래서 근데 왜 모음조 현상을 15세기에 철저하게 적용했을까요? 발음이 편하니까요.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지금 모음자가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렇게 이어적기라고 하거든요. 받침이 넘어가는 이어적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려웠던 거죠. 이어적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래 모습을 찾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사람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사람의 여러분 아래아는 그냥 아로 읽으세요. 사람의 아래아는 아로 읽으세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사람 플러스 애가 결합한 거야 라고 하는 요 원래 모습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양성 음성 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끝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사람 할 때 람 있잖아요. 아래아 들어가 있죠. 뭐 양성 모음이죠. 애 할 때 아래아 들어가 있죠. 아래아 양성에다가 이 중성 결합하면 뭐예요? 양성이죠. 그러니까 양성과 양성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고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단이 돼 있으면 가만있어. 이거 곧다 맞아. 곧다에서 왔지. 곧 플러스 아니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지게 돼 있는 것은. 그래서 저게 곧 보세요. 곧이 양성이 음성이에요. 오 모음이 들어가 있죠. 오는 뭐예요? 양성이죠. 그러니까 아니가 있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은이가 있어요. 은이가. 지금은 은이만 남았지만 근데 구둔이라고 말할 때는
은이 있어요. 굳은이. 이렇게 은이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래아가 없어지니까 얘도 사라졌지만 양성 다음에 양성 어미 결합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역에 속하는 거죠. 사사말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슴, 의리란 뜻이니까 사슴, 삼 양성, 알 양성 목적격 조사 결합했으니까 몸조가 지켜주는 거네. 꿈에로 갑니다. 꿈에 이렇게 돼 있으면 꿈 플러스 애라고 봐야 됩니다. 꿈할 때 모음이 우잖아요. 우는 뭐예요? 음성 모음이죠. 애가 있잖아요. 여러분 애와 대응되는 것은 이 애거든요. 얘는 양성, 얘는 음성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음성에 음성 결합했으니까 니은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원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적기 연철표기에서는. 그 다음 3번 갑니다. 숨에는 사용함의 그런 뜻이죠. 이것도 숨 플러스 애인데 음성, 음성 니은에 속하고 고반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건 지금 말이죠. 이건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게 원래 고 플러스 안의 결합이에요. 여러분 안 어미하고 은 어미 두 개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양성 음성 이렇게 어미가 있는데 양성은 양성과 결합하고요. 음성은 음성과 결합하고 그러거든요. 다만 순경음 비읍이 쓰인 이유는 15세기 비읍 불기칙 용어일 때는 모음 어미 결합할 때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비읍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뀐 것일 뿐 어쨌든 양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거북이라고 했으면 거북이에요. 지금 끝에 있는 음절로 봅니다. 붓 음성이죠. 우음성 의 어때요? 음성이죠. 애가 양성조사이고요. 의가 음성조사이고 그렇죠. 양성조사, 음성조사 이렇게 두 개씩 있습니다. 모음조사 때문에 다 있었습니다. 뜻을 할 때 뜻을, 뜻 음성, 음성이니까 니은에 속하죠.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난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했던 이유는 이렇게 다 이어적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어적기 연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모습, 원형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능력, 그래서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요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 11번까지가 되겠는데요. 고전소설 부분인데요. 낯선 작품인 정을선전이 나왔습니다. 지문이 좀 길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서술상 특징을 이해하는 문제,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고전소설 문제입니다. 서사 내용, 다시 말하면 사건 전개나 인물의 상황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속합니다. 이것도 항상 고전소설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인물의 심리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 조금 더 난도가 높은 편에 일반적으로는 속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데 고전소설이 낯선 작품들이 이제 가끔가니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수능 문제로 너무 확장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지문 자체 속에서 그냥 시간 여유를 가지고 좀 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 문제로 가봅니다. 육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된 내용들이 이제 원래 문장이긴 한데요. 한번 하나씩 봅시다. 서술자가 기입해서 그다음에 잘났습니다.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 여기서 상반된 평가라는 게 문제네요. 서술자 개입이 있는가 부분은 잠깐 여기 좀 보시겠습니까? 차시 월매가 독한 형벌을 당하고 옥중에 갇혔으나 다음에 월매가 독한 형벌을 당하고 옥중에 갇혔으나 저의 괴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부인의 주림을 잔잉하여 저 애처롭게 여겨서 탄식게 맞이하니하더라 하면서 월매의 이와 같은 희생적 태도에 대해서
칭찬하는 듯한 서술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서술자 개입이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상반된 평가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결정적으로 잘못되어서 답이 되긴 어렵습니다. 2번 인물의 대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대여섯 줄에 인물에 관련된 내용을 쭉쭉쭉 간단간단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인물이 이제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어떻게 되고 그다음 급제한 다음에 어디 가서 어디에도 그다음 누구와 결혼하고 이렇게 짧게 제시하는 것이 요약적 제시거든요. 그런 거 없거든요. 성격 변화도 없고요. 3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위기 상황에 유부인이 놓여 있거든요. 유부인이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금섬이와 월매와 호철은 이제 월매의 언니죠. 아니 오빠이죠. 그래서 희생적인 노력이 대화를 통해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건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있는 건데요. 4번은 말이죠.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완화란 말은 이 말이 틀린 거죠. 점점 더 비극성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어휘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0번 문제에서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서 원문제가 이렇고 10번 문제에서는 오답률 1위라고 하는 자 이거 봅시다 한번. 유부인의 처벌 집행 당일 그랬습니다. 자 사건의 상황을 좀 이해하는 건데요. 금섬은 유부인을 구할 계교를 월매에게 이야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이 보입니다. 금섬이 월매한테 명일이 아침이 되면 충렬부인, 유부인이 바로 충렬부인입니다. 무죄의 죄 없이 죽을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명일이란 단어가 쓰였죠. 명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바로 다음 날이 명일입니다. 명일이 내일과 같은 말이에요. 알고 있었습니까? 명일이 내일이에요. 명월이란 말은 안 쓰는데요. 명월은 이제 밝은 날 그런 뜻으로서 명년이란 말은 많이 씁니다. 명년에는 반드시 금주금연을 하겠어. 명년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건 내년이에요. 그러면 명일은 내일이에요. 왜냐면 밝은 명이에요. 밝아오는 날, 앞으로 밝아오는 날이니까 내일이에요. 밝아오는 내일인데, 그럼 보세요. 내일 아침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처벌 집행 당일날 하는 게 아니라 전날이에요. 처벌 집행 전날, 내일 죽게 될 것이니 전날에 막 어떻게 구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라고 하는 단어가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일에 대한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몰라서 시간 개념을 잘 몰라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내일 죽는다. 내일 아침에 되면 죽는다. 그러면서 오늘 살릴 계책을 마련해보자 라고 오늘 고민하는 거예요. 네. 당일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날입니다. 전날. 그래서 명일이라는 단어를 그리 모르나? 라고 하면서 집 아이한테 명일이라는 뜻이 뭔 줄 아니?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우리 아이도 모르더라. 그래서 요즘 MZ세대가 이런 단어들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어휘들이 잘 안 쓰이는 한자어휘들이 예전에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였던 것인데 그래서 MZ세대들이 이거 모를 걸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내 문제로 보입니다. 11번 기억,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 관한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이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행장이 있으면 네 무슨 수단으로 구하려 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장은 이제 여행, 차림이나 도구 같은 것들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유부인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그런 방안들인데 해결 방도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니은은 우리가
살려내는 것이 어떠한가 해서 참여 요청을 제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네 부모는 어떻게 하고 몸을 너 희생하려고 하느냐, 네가 죽으면 너의 부모는 어떻게 해라고 심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심 걱정되어서 만류하고 있는 그 대사의 의도이고요. 니을 나는 말리지 마라. 부디 내 말대로 시행해서 부인을 잘 보호해 라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좀 쉬운 문제죠. 다시 말하면 이 대사들이 이 대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심리나 의도가 뭐냐? 그래서 표현의 방식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이해하는 문제라서 이건 뭐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전 문학에서 세 문제가 이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명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수험생들에게 힘들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문학으로 넘어갑니다. 생명과학 제재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잘 안 읽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선천성 면역계의 개념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이제 백혈구의 작동 원리나 기능을 설명한 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심화제 파악, 정보의 사실적 이해, 정보의 문맥적 추론, 대체 가능한 유의어. 이것은 이제 사실은 저는 이것을 문법과 어휘 파트로 그렇게 이제 영역을 넣은 건데요. 쉬운 문제예요. 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 문제가 되겠는데요. 1번 문제는 좀 쉽고요. 나머지 가운데 두 문제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써야 될 문제, 시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중심화제가 무엇이냐, 중심 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게 여러분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대개 이런 방법이거든요. 중심화제나 중심 논지, 즉 이 글에서 논하고 있는 주된 것이 뭐냐, 논하고 있는 주된 것이 뭐냐 이렇게 이걸 파악할 때는 각 문단의 첫 부분을 좀 유의합니다. 첫 부분을 좀 보면서 맨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선천성 면역계는 하면서 개념을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문단 대식세포는 뭐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 번째 문단 백혈구 중에 가장 큰 단핵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과립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들은 각각 임무가 다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각 임무가 다르다. 세 가지 유형의 과립구의 임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지상 세포는 면역체계의 주역인데 이렇게 함으로써라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개념이면 건개념, 당연히 뜻풀이, 개념 뜻풀이는 당연히 언급되죠. 개념 뜻풀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하는 역할 또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념, 구성 요소, 기능,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개념, 구성 요소, 기능,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구성 요소의 기능, 이게 들어가 있죠. 3번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글은 선천성 면역계의 개념, 그 요소인 백혈구, 대식세포에 관한 것, 단핵구에 관한 것, 과립구에 관한 것, 수지상 세포에 관한 것,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의 작동 원리나 기능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쭉 보았을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13번 갑니다. 내용에 관한 이해라고 했는데 이건 상당히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답률 4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이 좀 틀린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꼼꼼히 세부 정보를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잘 안 읽히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읽어나가다가 자꾸 정신이 흐려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긴 합니다만 달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사항들의 변별 키워드를 보고 관련된 부분이 맞는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1번 대식세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낯선 어휘가 나옵니다. 대식세포 인터루킨. 3번은 가립구 기생충 감염 이런 말이 보입니다. 4번은 수지상 세포에 관한 부분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각각의 확인해 보았을 적에 이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4문단에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의 과립구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호중구는 세균 감염에 대응한다. 호산구는 기생충, 호염기구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생충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호산구입니다.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과립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과립구에 속하는 요소이긴 해도 과립구는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호산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걸 왜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까요? 그것은 일단 시간은 바쁘고 정신없이 쭉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과립구에 관한 내용을 하기 시작해서 쭉쭉 대충 읽으니까 과립구 보니까 기생충 감염이라는 말도 보이네. 기생충 얘기 보이네. 과립구, 기생충 보이네. 라고 하니까 얼른 3번이 맞는 것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나 좀 꼼꼼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꼼꼼히 확인해야만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4번 가에 들어갈 말입니다. 이 문맥적 추론의 문제인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앞뒤 상황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뒤에 부분은 완전 다른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앞부분만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단핵구는 자신이 파괴한 병원체의 시체를 수거해서 다른 면역세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창밖으로 버린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갈 말이 뭘까요? 이 글은 낯선 생명과학 지문이긴 해도 굉장히 글을 쓴 분이 글을 흥미롭게 잘 이해시키려고 잘 썼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노력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파괴한 시체를 다른 세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잘 봐 하면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건 일반 눈으로 봤을 때도 얘들아 알았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한다고? 나처럼 그렇게 해야겠지 라고 비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여기서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나처럼 그렇게 해. 나처럼 수거해서 버려버려 이렇게 되겠죠. 답이 4번이었던 거죠. 15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였죠. 왜냐면 바꿔쓰기라는 것은 유의어로 대체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대적인을 우호적어인으로 대체한다? 말 됩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적대적이다, 우호적이라는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학생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16번에서 19번까지 현대시 문제입니다. 두 작품이 있습니다. 자, 시상전개 표현상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19의 문맥 의미를 파악하는 것, 외적 증거 정보를 적용해서 해석이 적절한지, 19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하는 것. 그렇습니다. 시는 아무래도 표현상 특징의 문제라든가 시상 전개에 관한 것이 주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16번 문제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개 방식과 표현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가는 유산 통사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뭐뭇을 통해 다음에 자릅니다. 그럼 뒤에는 당연히 맞는 말이거든요. 유산 통사 구조, 통사가 뭐죠? 문장 구조이죠. 통사란 문장과 같은 말이라고 했죠. 유산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당연히 뒤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맞는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까?
이 시를 보면 나는 뭐뭇을 하겠다, 뭐 주겠다가 많이 언급되지만 나는 뭐뭇을 하겠다, 나는 뭐뭇을 하겠다, 뭐뭇을 하겠다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앞에가 맞으면 뒤에는 맞다. 2번, 나는 공간적 배경을 부각해서 절정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북방으로 쫓겨갑니다. 수평적 한계 상황이죠. 고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방으로 쫓겨갔다가 그 다음에 고원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그 칼날진 그 위에 섭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부각시켜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 점점 더 점층적으로 어떻습니까? 악화됩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3번, 나가 계절의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정이라는 작품에서 계절 변화 있어요, 없어요? 겨울이라고 하는 이미지, 물론 겨울도 상당히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겨울의 이미지, 겨울이 봄으로 가는 것 나와 있습니까? 없죠. 계절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봄으로 넘어간다건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4번,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라고 했는데요. 너에게 뭐뭐 하겠다 했습니다. 이것도 앞부분을 잘라가지고 앞부분이 맞는가 부분으로 해서 시간 단축하시기 바랍니다. 17번 갑니다. 자,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또 많이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오답률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이 틀렸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서 슬픔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너에게 슬픔의 본질을 알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념과 반대입니다.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면 소외되고 또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그 약자들에 대해서 연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슬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슬픔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갖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랑, 관심, 연민이란 말 대신에 슬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슬픔은 긍정적인 시어예요, 이 작품에서. 1번, 가만히 한 장과 기다림은 모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이타적인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한 장과 기다림, 가만히 한 장을 덮어주다, 이타적 태도죠. 그 다음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한방눈, 그 다음에 이타적 삶에 대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한데요. 2번 봅니다. 할머니와 동사자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귤을 팔고 있는 겨울에 몹시 어려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힘들게 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그 다음 겨울에 가난 속에서 죽은 사람, 얼어 죽은 사람 동사자입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존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 눈물 흘리죠? 누가 슬픔을 갖게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슬픔을 아는 존재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연민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할머니와 동사자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할머니와 동사자가 다른 사람들,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이타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이웃들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야 되죠. 이 사람들은, 할머니와 동사자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할머니와 동사자는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된
이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언뜻 수험생들이 시험 보면서 읽어나가면 할머니 동사자, 이들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들, 슬픔을 갖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맞는 것이라고 치부했다는 거죠. 그러나 꼼꼼히 확인해 보자면 할머니와 동사자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아니다. 이 말도 이상하잖아요. 눈물을 흘릴 줄 안다고?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존재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 할머니와 동사자를 보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다시 말하면 연민하고 또 그다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할머니의 동사자가 이런 존재가 아닌 거죠. 뒤에가 틀렸다 이런 얘기죠. 할머니의 동사자는 이 사람들의, 이런 존재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서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슬픔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 18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나 작품은 절정인데 되게 익숙한 작품이잖아요. 역시 잘 익숙한 작품은 보기에서는 건너뛰고 선지 하나하나가 맞는지를 바로 확인하라라고 했습니다. 1번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라고 했잖아요. 패배를 인정하고 체념적, 여러분 이 작품은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해석은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작품은 저항의지거든요. 극한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극한 상황에 쫓겨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찰과 관조 이후에 저항의지를 다시 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패배, 인정, 체념 이런 단어가 이 작품에 맞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틀린 경우라면. 그러면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는 것은 극한 상황의 정점, 그 제목이 바로 절정이라는 것은 극한 상황, 한계 상황의 정점을 의미하거든요. 거기 서 있는 화재의 모습이에요. 화재는 말이죠. 인내와 저항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어디서 단서를 찾을 수 있냐면 겨울을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강철로 된 무지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겨울은 힘겹고 괴로운 고난의 현실이죠. 이 고난의 현실이 단단한 저항의지죠. 단단한 저항의지로 무장해서, 무지개는 뭐예요? 희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겨울과 같은 상황이지만 단단한 저항의지로 희망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물론 그 희망은 역사적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조국의 광복을 무지개 희망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패배 인정하고 체념적 태도인가요? 천만에. 따라서 1번은 완전히 이 작품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이런 태도라고 말도 안 돼 라고 답을 삼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19번 갑니다. A와 B를 꺼내놓은 것은 우리의 일반적 관념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관념, 즉 통념에서 벗어나 있다? 논리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를 뭐라고 그래요? 역설적 표현이라고 말을 하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은 슬픔이 사랑보다 더 소중합니까? 아니죠. 사랑은 플러스 의미고 슬픔은 마이너스 의미인데요.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이 시인이 슬픔에 대해서 특별한, 즉 긍정적 가치, 슬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 가치의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슬픔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외된 이웃에게 연민과 관심을 갖는 사람이죠. 소외된 이웃을 가슴 아파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소외된 이웃의 처지를 슬퍼하고, 연민하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슬픔의 개념이에요. 사람들아 제발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 좀 갖자. 이게 그런 작품이에요.
겨울은 강철된 무지개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겨울이라고는 그런 부정적 의미, 무지개 긍정. 그래서 마이너스 이퀄 플러스이다. 이것도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또는 두 번째 강철로 된 무지개란 말 자체가 강철이 가지고 있는 단단한 이미지하고 무지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드러움의 이미지가 상충되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둘 다 역설적 표현이거든요. 1번 A는 단호한 어조 뭐뭐하겠다. 단호 맞습니다. 근데 체념적 태도인가요? 내가 뭐뭐하겠어. 내가 뭐뭐하겠어가 체념이에요? 아니죠. 그 반대 뭐예요? 의지이죠. B는 뭐뭐인가 보다 그래서 추측적 표현 맞아요. 미래는 부정적 전망인가요? 무지개가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아니, 희망이에요. 무지개는 희망이에요. 틀렸잖아요. 그렇죠? 3번 A는 B와 달리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 그랬는데요. 자, A가 현실은 비극적 인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B가 겨울이라고 하는 요 B가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B가 그렇지 A는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 개념 없습니다. 다만 현지형 시제는 가능할 수 있어도. 4번 A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서 맞습니다. 시의 가치를 강조하고 어떤 시어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시어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는 특별하게 슬픔이라고 하는 어휘에 대해서 이 시에서 긍정적 의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B는 은유적 표현인가요? 맞아요. 일단은 은유와 역설이 함께 있는데요. 겨울 이퀄 A 이퀄 B. 이 은유법이고요. 강조로 된 무지개 역설법이고요. 그러는데 화제 현실인식, 어떤 현실인식이요? 겨울이라고 하는 현실인식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매우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리되셨죠? 자, 20에서 24번까지 두 번째 비문학 제재가 되겠습니다. 정보과학 제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생명과학 제재나 정보과학 제재가 대개 이제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것은 인문제재, 사회제재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 아주 가끔씩 예술제재, 과학제재가 나오긴 합니다만 생명과학제재나 정보과학제재를 올려놓은 것은 아무래도 좀 난도를 좀 높이기 위한 의도, 그래서 잘 안 읽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스마트 계약에 대한 설명한 글인데요. 그래서 이제 굳이 말하면 정보과학 제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중심화재 파악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역시 이것도 애로사항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이죠. 그래서 사실정보, 추론정보 등을 이해하는 것 이게 좀 시간을 많이 쓰게 만드는 이게 좀 우리 시간상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문제들이죠. 마지막에 이제 문맥적 의미 파악 문제는 이건 쉽습니다. 이건 또 역시 거저주는 문제에 속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어휘 부분으로 문제의 개수를 삼았습니다. 그럼 이제 20번 문제로 가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풀어봅니다. 가는 소프트웨어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이제 언급이 됩니다.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나는 스마트 계약의 특징을 제시했나요? 당연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번 나는 스마트 계약 방식의 수출 사업자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과정, 수출 사업자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과정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자, 모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그랬습니다. 네. 그럼 뒷부분까지 봐야 되겠네요. 1번 자, 소프트웨어가 수출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란 말은 없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없습니다. 2번 나는 특징과 연관지어 스마트 계약의 장단점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것인데요. 스마트 계약의 특징, 그 다음에 장단점. 자, 특징과 장단점 부분들은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들 확인이 조금 어렵고요.
2번 선지는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틀린 부분들을 정리하기가 조금 더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번 선지 보면은 실제 거래 사례는 둘 다 없어요. 둘 다 실제 거래 사례는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래 사례가 있나? 이건 확인이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가 좀 맞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1번 갑니다. 이제 가 부분, 가 지문에 해당되는 것만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꼼꼼히 세부 정보를 확인해서 이해하여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공급사와의 물품 공급 계약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사항은 잘랐습니다. 양해각서나 확약서 조항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양해각서나 확약서를 이제 만들 때에 얘들을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문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해각서와 확약서를 체결한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이후에 B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는 동시 개념이잖아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개념인데 얘는 A 뒤에 B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렇죠? 2번 갑니다. 발주사의 요건이 변동하면 개발사는 반복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각 단계를 반복하여 시스템을 설계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문단을 가보면 이런 말이 보입니다. 고객의 요건 변동에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결함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반복적 방법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복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각 단계를 반복한다.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번은 일단 맞는 정보로 봅니다. 3번은 봅니다. 개발사는 정적인 테스트와 인수 테스트로 나누어 소프트웨어의 검수 절차를 거치고 이를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문단에 보면 말이죠. 뒤에 내용은 그대로 되어 있고 개발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발주사로. 그래서 이건 주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번 갑니다. 프로젝트 초반에 유상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인수 직후부터 유상 유지 보수 서비스가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초반에 유상 보수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문단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수 후에는 우선적으로는 뭘 하냐면 무상 하자 보수 서비스를 합니다. 무상으로 하자 보수 서비스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유상 보수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꼭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무상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상 기간이 제공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유상으로 가듯이 일반론에서도 그렇듯이 근데 이건 유상 보수 계약을 처음부터 체결한다고 했으니까 일반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문단 정보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곳인데 꼼꼼히 봐야 될 문제라서 수험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번 갑니다. 나에서 찾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괄적인 정보 확인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 언급했니? 이런 내용 언급했니? 이런 내용 언급했느냐의 문제이죠. 개괄적인 정보 확인 문제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세부 정보 문제보다는 쉽습니다. 1번. 스마트 계약과 일반 계약의 차이점은 1문단에 보면 바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또는 일반 계약과 달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스마트 계약이 거래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점에서 신뢰를 준다는 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2문단에. 3문단.
비표준화된 거래 내용에 스마트 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비표준화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추론적으로 이해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비표준화된이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계약 내용이 복잡하고 표준화가 덜 된 분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준화가 덜 된 분야, 비표준화된 이렇게 대응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란 말이 쓰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말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적용 방안도 없지만. 4번 계약 이해 당사자가 많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 명이라고, 사실 정보에서는 여러 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 명. 그렇지만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 가져둔 이점, 즉 장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장점이죠. 그래서 자, 요 문제들은 22번의 문제는 이제는 말을 조금 변형해서 서술하고 있어서 제가 추론적이란 말 썼습니다만 자, 어휘를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이것을 여러 명일 경우를 많은 경우로 이렇게 바꿔 쓴 것이라든지 그 다음 표준화가 덜 된 분야 이것을 비표준화된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아서 해결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그 다음 무엇과 달리 달리라고 하는 차이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환치해서 쓰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식의 문제 접근하는 방식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3번이 되겠는데요. 보기에 AD에 기억을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윗글을 참고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보기 선지 대응이 복잡합니다. 일부러 여러 사례들의 상황들을 제시했습니다. 보기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건너뛰거나 주요 사항만 보거나 꼼꼼히 보거나의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지 부분에서 보세요. 기억 적용이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기억 적용이죠.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지 부분을 보면 됩니다. 문제 출제자는 일부러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왜 혼란에 빠뜨리냐면 첫째, 시간이 엄청 걸리게 만듭니다. 둘째, 보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실제사를 제시함으로써 따라서 그 부분에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어떤 의도로서 난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해버리고 선지부터 보고 선지 해결이 안 되면 보기를 보는 겁니다. 그럼 뭘 보냐면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이 앞부분 보세요. 1번. 자, 밑줄 보십니다. 거래 확실성이 높은 기억입니다. 실제 기억이 거래 확실성이 높은지 확인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2번.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기억이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나? 이 말이 맞는지를 봅니다. 3번. 간명한 계약 집행과 기록이 가능한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간명한 계약 집행이나 기록이 가능한 것이 기억이 맞나? 4번. 변경이 잦은 경우 실시간 대처가 가능한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잦은 것에 대처가 가능한 것이 기억인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미 확인한 기억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보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기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지를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1번 기억의 특징 맞습니다.
2번 기억의 특징이 맞습니다. 3번 기억의 특징이 맞습니다. 4번 자, 기억, 즉 스마트 계약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사안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다시, 이 기억은 변경이 잦은 것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경이 잦은 경우 실시간 대체가 가능하니까 기억을 적용한다고요?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복잡한 내용들은 생각하지 말고 기억에 관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뭐 그렇게 문제냐고 기억이 다 맞고 그러면 적용 뒤에 나와 있는 적용 방식의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문제는 없나요? 우리 법원적 시험에 그렇게까지 되진 못합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괜히 출제자의 그런 의도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는 틀린 답을 찾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게 오답률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마 수험생들도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24번 갑니다. 이건 뭐 거저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니까 비문학 지문 2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에 지문이나 요거 지문이나 생명과학 지문이나 정보과학 지문이나 앞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또 시간을 많이 쓰게 해서 미안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어휘 문제를 너무 이건 초등학생 문제 같은 그런 문제를 하나씩 던져주었는데요. 이건 이제 다이어의 의미가 유사한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이죠. 뭐 주어를 보면 됩니다. 뭐가 일어나? 물보라가 일어난다. 욕심이 일어난다. 산불이 일어난다. 의견 충돌과 조율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것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을 찾는 거죠. 뭐. 보니까 수많은 행정행위들이 일어난다.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것. 뭐 욕심과 그다음 의견 충돌 효율까지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것에 더 부합돼 이건 내면 심리에 관한 것이니까 4번이 가장 더 근접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 문제 25번 봅니다. 문법 문제입니다. 자, 대개는 문법 문제를 맨 처음이나 끝에 배치하는 편이죠. 저도 이제 모의고사 낼 때 그렇습니다만 이건 국외음화와 발음 관련된 사항이에요. 국외음화는 뭐 여러분들이 좀 잘 익숙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예시까지 준 바람에 너무 문제를 좀 쉽게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정리해 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국외음화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더 공부할 학생들 26년을 대비하는 경우라면 국외음화 현상이 3가지 양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은 조사 이와 결합하는 국외음화예요. 그래서 이제 디귿이 지읒, 티읒이 치읒으로 바뀌죠. 니은은 전미사 이와 결합하는 국외음화입니다. 원래 여러분 조사와 전미사와 결합해요. 원래 조사 전미사와 이조사 전미사와 결합해서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디귿은 디귿 받침과 전미사 히가 축약되면 티가 되는 거죠. 디귿과 히읗은 티읕되니까 티가 되고 티가 뭘로 바뀌어 치가 되겠죠. 그런 예시인데요. 끝이 할 때는 이가 조사이죠.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결합한 것이니까 기억의 예시가 되죠. 네. 그 다음. 이게 1번이 정답이었고 2번 받치도 역시 끝이 받치 똑같죠.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것이니까 기억의 예시이죠. 3번 굳히다는 어떻습니까? 디귿과 히읗이 결합해서 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디귿의 예시가 되는 거죠. 붙이다는 어때요? 이것이 이제 붙이다 할 때 이가 뭔 줄 아세요? 뭐뭇을 붙이다 사동 전미사예요. 전미사 사동 전미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미사 이와 결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의 예시이죠. 이건 좀 쉽게
문제를 낸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쨌든 국어를 이렇게 해서 2025년도 법원직 등기직 기출문제 해설을 마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공부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26년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